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이네요. 관련돼서 이번 주는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주이기도 하죠. FOMC 결과부터 그리고 2분기 GDP 발표, 더불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큰 산들을 국내 증시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갈지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앞서실 텐데요. 거기에 따른 작전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코인 시황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고 또 연준의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죠.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썸머 랠리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등세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모두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지 여전히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대비도 여전히 3% 넘게 시가총액이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인 마켓캡도 현재 1조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일 대비 2.55% 그리고 전주 대비도 여전히 8.79% 오르면서 22,000불대 강한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과 관련해서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70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재 있는 구간에서 잘 지지만 해준다면 단기간으로 28,0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치를 내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저항선을 리테스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주봉으로 200주 이평선을 상회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저항을 뚫지 못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우선 21,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1,000달러보다도 더 아래 가격을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블루게어 솔루션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웰 클레멘테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유지해주지 못한다면은 일시적으로 19,0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5일 동안 이 통합된 범위에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75%의 비트코인을 매각을 하고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우리 시장에는 가격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시가총액 순위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7.17%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여전히 20% 넘게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어느새 1,600불대까지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의 강한 가격 상승 역시 머지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달에 이더리움의 2.0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0%가 넘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죠. 하지만 이번 주는 또 잠시 쉬어갈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개발자인 팀 베이코가 기존의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네트워크를 전환하는 날짜를 9월 19일로 발표하면서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세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종 단계까지 아직까지 가격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14년 동안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 업데이트로 꼽히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다면 더 큰 가격
소폭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업계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런 한편 이번에 이더리움이 머지를 완료를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확장성 면에서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업데이트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의 이더리움을 올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적으로는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올해 안에 가격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기대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부에 고정돼 있고요. BNB가 전일 대비 0.87%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26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 전일 대비 0.13% 소폭 올랐고요. 전주 대비도 15%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5달러, 그리고 리플이 전일 대비 0.3% 오르면서 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리아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가까이 올라주고 있지만 최근 솔라나와 관련돼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크립토 펀드 사이버 캐피탈의 저스틴 본스 투자 책임자가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서 솔라나에 다수의 위험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사실 블록체인은 영구적으로 멈춰서는 안 되지만 솔라나가 지난 몇 개월 동안 7번이나 멈춘 유일한 블록체인이다라고 좀 기술적인 결함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솔라나 팀이 2020년 4월 토큰의 총 유통량이 820만 개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2천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유동성 면에서도 가격적으로 현재 모든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락업되지 않은 1,300개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덤핑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가격적으로 폭락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는 여전히 긍정적인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회 도지코인 홀로 전일 대비 0.32% 소폭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BAYC의 유통되는 토큰이죠. 에이프 코인이 지난주 대비 36%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간은 46%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스테이킹 시스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에이프 코인을 통해서 예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가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출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코인 상황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 좀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인 마이다스터치의 컨설팅 소속 애널리스트죠. 플로리안 그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폭의 반등이 우리 시장에 나와줬음에도 여전히 암호화폐 윈터, 크립토 윈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다음 불장이 시작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준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다음 반감기 때까지 비트코인의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불마켓이 2년 정도가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확히는 2024년 5월까지는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이슈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X의 창업자죠. 샘 뱅크맨 프리드가 지난 위기에 이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이 수십억 달러, 원화로는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구원투수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억 달러를 우리 시장을 위해서 더 내놓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FTX 같은 경우는 이 국내 거래소죠. 이 빗썸과 관련해서 인수 협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FTX와 빗썸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빗썸이 FTX 산하에 있는 거래소가 될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를 진단을 해서 오늘장 작전 제대로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7월 FOMC 정례회의 일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전망치들은 나오고 있죠. 네네. 어떻게 시장이 좀 흘러갈까요? 예, 이번 주 뭐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7월 FOMC. 우리 시간으로 28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새벽 3시에 이제 그 종료가 되고 그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시 30분경에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페드와치에 의하면 그 이번 사실 75bp와 100bp 이미 50bp는 거의 뭐 물이 건너간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그 75bp 이상이 거의 100%. 그 중에서 75bp가 한 73% 내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100bp 1.0%의 인상 확률, 약 한 27% 정도 시장 내에서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마음에 두시면서 이 두 가지가 과연 그 각각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인 75bp의 인상일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울트라 스텝, 즉 100bp 1.0%의 금리 인상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각각 시나리오를 좀 새겨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 후반에 ECB에서 기준금리를 50bp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ECB 기준금리를 계속 묶어놨었죠.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50bp라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여기에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시장에서는 일단 뭐 그 기준금리,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빅스텝을 단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속내에는 사실상 달러화와의 어떤 그 동조화, 미국 FOMC와의 동조, 그 박자 맞추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로존 내에서 자금 이탈 방지라는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어하려는 상당 부분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ECB가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특히나 그것도 빅스텝을 단행했더라.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 하면 이번 주에 있을 FOMC 아무래도 빅스텝 이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이미 페드와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상을 해봤다시피 75bp 이상의 금리 인상 확률이 100%다. 75bp가 73%, 100bp가 27%.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75bp 시장 어떻게 될까?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소 좀 금리 인상 폭이 100bp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화 내지는 안도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가능성을 읽고 있구나. 그 부분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평가가 아마도 우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106, 10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다소간 좀 하향 안정화 기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채권금리 역시 하향 안정화 추세. 다만 원자재 시장은 그동안 원자재 시장을 하락 반전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다시금 우상향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울트라 스텝을 만나야 하나
단행을 한다. 100bp죠.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던, 물론 시장에서 이미 예상은 27% 정도 하고는 있지만 실물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큰 폭의 금리 인상 단행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로 바로 직결이 될 것이며, 그 이야기는 곧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 확산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시장은 다시금 하락 추세가 조금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권 시장은 동요할 것이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닌 우리만의 더 추가된 압력을 받는 인플레이션에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은의 기준금리를 조금 더 긴축시키는 쪽으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동성의 유출 가능성, 특히 즉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 일단 이 부분은 시나리오를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어느 누구도 예단은 할 수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시장의 그 전망치에 대한 중심은 약 75bp 인상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특히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장의 전망치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과연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배경, 그리고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8일 새벽 3시 30분에 기자회견 예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연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고용 부분입니다. 이 고용 부분에 대한 평가를 과연 어떤 식으로 내리게 될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전망을 할지, 이 부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잡아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향후 몇 개월 정도,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반기 한 서너 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조금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주 전에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2.8%, 3.1%에서 2.8%로 하락된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야기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소위 말하는 울트라 스텝 1.0%.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둔화시키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부분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항상 모든 경제 지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속해서 계속 펼쳐지지는 않는다. 그에 대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이 되면서 시장은 항상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낙담하지도 마시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있고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GDP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이번엔 플러스가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기업 실적 발표도 보면서 기업들이 1분기를 좀 잘 지내왔는지 1, 2분기를 지켜봐야 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걸 짚어볼까요? 예, 이번에 사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금리 경계감은 무조건 이제 발동 중입니다. 지금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경계감이 진행이 되면서 그 와중에 미국의 거시 지표의 최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그 뭐 구글이랄지 이런 굵직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먼저 GDP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그 도앵커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난 1분기 1.6%의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전 분기 대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율을 환산한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시장 전망치는 약 0.4% 정도 전 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은 혹여나 0.0% 또는 마이너스 0.1%라도 혹여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라면 이 부분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옐런 재무장관이나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같이 미국 경기는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 그대로 뒤집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28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FOMC 결과가 발표되고요. 우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28일 같은 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좀 잘 챙겨보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 실적 얘기를 좀 해보게 된다라면, 일단 지난 주말 우리 장 끝나고 미국 시장 좀 변동성 양상이 나타난 부분,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SNS, 온라인의 소위 말하는 좀 리딩,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냅의 주가가 무려 39%나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냅과 비슷한 양상, 소위 말하는 SNS 관련주,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기반한 주식들,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대면과 비대면, 약간 양분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면과 비대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기업 발표 실적, MS랄지 26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입니다. GM, 그리고 치폴레, 뭐 음식, 멕시칸 음식이 되겠죠. 그거와 28일 메타와 퀄컴 실적 발표. 그리고 29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그날 그 당일 새벽에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들의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히나 연초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가 이들의 실적에
향후 실적에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과연 기회는 없을지 이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 GDP 발표와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정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까지 지금 나온 분위기는 좋은데 기업 실적들이 계속 좋을지에 대해서는 강달러 현상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주는 힌트가 있을까요?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편으로는 숨겨진 그런 이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미국 기업들, 아까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양분이 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양극화는 조금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 분명히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 소비업의 양극화 현상을 좀 앞으로 좀 뚜렷하게 그리고 심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특히나 미국 제조업 중에서 독특한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과점 또는 무한 경쟁 상황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 상황에 있는 미국 기반의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 그들에겐 절대 달갑지 않은 지금 거시지표의 방향성이다라는 점. 항상 우리 시청자님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놓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환율, 원화가 절상이 된다라면 우리 수출주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뭐 대표적으로 조선업이 되겠죠.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면 조선이나 자동차 업종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수출할 때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려 연초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 따져보게 되면 11%나 절상되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15%나 급등하게 되는, 절상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는 미국 기업들, 수출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절감됐다,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11%나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강세, 이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달러와의 강세 영향이 과연 미국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들의 행동 방식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식료품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챙기시면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내수 시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현대차, 혼다, 그다음에 토요타, 그리고 독일산 자동차들, 그리고 미국산 포드나 GM 등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특히나 달러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주가가 연동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높아갈수록, 상승을 할수록 테슬라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은 하락한다.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오르더라라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달러화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되고 울트라 스텝까지 단행을 하게 된다면 달러의 강세는 조금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이런 부분 꼭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 주는 힌트는 무엇일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그런 업종군.
우리 기반의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기아차.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투자 관련 그 전략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간단하게 제가 뭐 한 30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번 주 핵심 지표, 핵심 이슈는 뭐가 됐건 뭐 FOMC의 금리 인상 부분이 되겠지만 그 기반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앞서서 그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시나리오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지만 결론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로 간에 상호 내지는 상쇄, 작용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평형점을 향해서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환율 방향성 꼭 생각을 하시면서 미국 기업들의 미국 제조업의 어떤 그 경쟁력 둔화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미국 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 꼭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 지표 그리고 소득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글로벌 공룡 IT들의 기업 실적까지 아울러서 챙기셔야 이번 주 상당히 좀 바쁘게 좀 그 고민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 하반기 가장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대한 작전 세워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모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자면 지난주 증시 리뷰부터 좀 해봐야겠죠. 지난주는 외국인들의 수급 덕분에 그나마 좀 코스피가 2,400선 위로도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난주가 상당히 좀 그래도 기술적인 좀 반등이 있었죠. 그다음 이제 다만 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긍정과 부정이 약간 겹치면서 뭐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달러 하락이라든지 일부 업종의 좀 상승 효과가 좀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되면서 사실 달러 상승세가 좀 주춤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경제적인 지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 여기에 뭐 테슬라 같은 이제 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좀 효과가 이어지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실적이 있었지만 뭐 당장 뭐 주가의 반응보다는 일단은 실적 자체를 좀 평가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수요나 기업들의 좀 성과가 괜찮았다라는 어떤 평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 그래도 매물대가 좀 나올 만한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패턴을 보게 된다고 하면 반등 시에 좀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피 고점이 이제 2,417포인트, 6월의 고점이 2,420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많이 근접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저항 때 61선 근처까지 좀 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한 번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좀 숨고르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이 좀 완만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도 좀 완만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수요 우려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상 보게 될 때 외국인 외에 좀 매수 주체를 좀 딱히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할 때 보게 된다면 뭐 대형주라든지 특히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바스켓에서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적 중심의 좀 중소형주를 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종목과 어떤 업종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리뷰와 더불어서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2,400선을 좀 탈환을 해내면서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주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오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작정하고 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 내용 짚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정부가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좀 발표했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자면 5년간 340조 이상의 투자를 좀 끌어낸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과감하게 좀 인프라도 지원을 하고 규제 특례로 이제 반도체 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좀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단지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좀 상향한다던가, 또 이제 뭐 인허가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들, 또 이제 반도체 설비라든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인력 관련된 부분이 좀 상당히 주목을 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좀 업체들이 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좀 설립을 해서 5년간 3,600명 정도의 현장 인력을 좀 양성한다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뉴스 좀 나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본인들이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텍사스 관련돼서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이죠. 뭐 10년간 뭐 200조 이상의 지금 투자가 좀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뭐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문서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충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쪽에도 제가 볼 때는 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자 사이클 관련돼서는 좀 반도체 업체는 좀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분기, 4분기 반도체 업황,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 어느 정도 좀 선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좀 반도체 섹터들이 좀 주가를 견인하면서 지수를 올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선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확실히 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이번 주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장 작전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작전 저희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주 상당히 많죠. 이벤트들이. 특히 뭐 FOMC는 당연히 중요한 일정이라 보고 있고, 다만 인사법 같은 경우는 뭐 75bp가 거의 좀 확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 회의가 아니라 좀 다음 회의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뭐 가장 좋은 흐름 같은 경우는 9월 회의 이후에 50bp 이하의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긴축과 물가가 좀 피크라는 인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좀 상당히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현대차도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뭐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이 좀 조금 유연하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에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법안을 통해서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계속 말씀드린다면 외국인의 좀 매수 환경이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420선 전후가 되면 2,600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매물 소화가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지수 전체를 올린다기보다는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점까지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종목별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죠. 주목할 만한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 이후의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성 DS 같은 경우 이게 IT 중소형주 쪽으로 시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의 키포인트였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세를 나오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상향으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조정세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조정세를 나타낸다. 두 번째로 실적의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이 주가의 조정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지금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예상치 3분기, 4분기가 이미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이는 숫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27일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 28일에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기존의 실적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하반기의 실적의 전망 그 정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벤트도 많지만 우리나라 쪽의 실적 발표 이벤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가, 즉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2200대 후반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 즉 바닥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올라 있거나 그러한 종목들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의 주가는 좀 약세를 띠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27일 SK하이닉스 등 대형 IT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절대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들은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세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들었는데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는 지금 감이 오질 않는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하이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은 구간입니다. BTS의 활동 중단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세를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기업에 대한 그 해소 측면의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입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으로 국회에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은 멤버 한 명은 이제 연말에 군대를 갈 수 있는 요소도 존재를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하이브는 7조가 약간 안 됩니다. 6조 9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놓고 BTS의 지금 실적의 기여도를 빠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7조 5천억 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 구간보다 싸기는 한데 BTS만의 활동을 놓고 그 이익을 빼서 대입을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에 대한 브랜드 네임도 있고 무형가치 그러한 부분이 실제 실적에는 녹여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 6조 원대 이하까지 주가가 밀린 측면을 감안했을 때 BTS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신규 라인업 같은 경우가 발표가 있을 때는 주가가 기술적인 요소든 아니면 이벤트적인 요소든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신규 걸그룹 뉴진스가 공개됐습니다. 일반적인 걸그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라인업의 구성 측면에서 그 미니진이라는 SM의 대표적으로 보이그룹 걸그룹을 이끌어낸 그 분께서 구성을 하고 만든 걸그룹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일정에 맞춰서 이제 보는 거겠죠. 8월 1일에 음원 공개가 있고 8일에 정식 음반 판매 예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모멘텀적인 요소로 살펴보기에는 긍정적이라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가 8월 첫 번째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 아주 단순하게는 1분기 실적의 BTS 콘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에는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존재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BTS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이 나왔었고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8월 첫째 주의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하이브를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적으로는 16만 5,5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하이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뒤로 주가가 쭉 미끄러진 모습이었는데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가격 접근 16만 5,500원대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시장 속에서 고려해야 될 점 정리해 주시죠. 네, 중요한 이벤트가 28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리 발표가 있겠고요. 2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 보니까 한 차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고요. 금리와 GDP가 겹치는 부분에서 GDP가 되려 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서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한 차례 더 시장이 조정 나올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의 시장에 나온 불확실성 요소라든지 그런 점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조정 시에는 매수 대응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 자체는 매크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언론이라든지 그런 매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 매크로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종목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좀 오도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는 부분은 매크로 이슈 자체는 그 누구도 맞지 않다는 점이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때도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고요.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다음에 기존에 발표된 GDP 이게 두 분기 연속 발표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였고 그 부분이 여기에서 또 받아들였을 때 시장 반응을 살펴보는 게 가장 큰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너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볼만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를 최근에 살펴볼 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보면 조금 더 수익에 가까우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사마넥트웍스입니다.
우영우를 통해서 에이스토리가 다시금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아왔다는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재초점 부분, 하반기에 2개의 신작 발표 예정에 있고 특히 드라마와 관련된 종목은 신작 발표 일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3,7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브드 사마 네트워크도 여기에 잡아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투로 간다. 이 개념은 아니겠고요. 손절에 대한 기준은 매수에 대해서 5%의 기준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점 기존에 이어서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드라마, OTT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로 꼽히는 사막 네트워크스까지 오늘의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장중의 대응 전략은 저희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